자, 오늘은 동물과 에너지 지난 시간에 우리 소화하고 순환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호흡과 배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소화하면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 소화는 한마디로 뭐를 하는 거다? 배출. 아니, 그래 배출이긴 하지. 똥 싸는 거다. 음식을 먹고 다 흡수하지 못한 걸 똥으로 싸는 거다. 그러면 배설은 뭘까요? 배설. 소변 싸는 거. 싸는 거. 소변을 만드는 걸 배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는 거, 들숨 날숨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호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지금 사람의 뭐하고 연관된 거냐면 사람의 기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화계하고 순환계를 배운 거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호흡계와 배설계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좀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 학년이 올라가면 배울 기관계가 조금 더 있어. 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배우진 않을 거예요. 뇌 선생님이 네, 신경계는 뇌, 척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게 있고 또 생식계라는 게 있어요. 생식이라는 거는 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만들어지고 자손이 번식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생식계예요. 요 두 개는 배우지 않을 거야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소화계, 순환계는 배웠고요. 오늘은 호흡계와 배설계를 배우도록 할게요. 호흡계 먼저 한번 해봅시다. 호흡계 지금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이 호흡계에 포함된 그런 기관들 먼저 볼게요. 중간에 그림 밑에 있는 표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 코가 있고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름이 바뀌었어. 기관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기도까지. 순관으로 바뀌었어요.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지는 순관가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 시험에서도 그 기관을 순관이라고 나와요? 네. 그거 얼마 평가예요?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만약에 뭐 복이나 정답에 기관, 순관 둘 다 쓰는 거야. 근데 바뀌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교육 과정에서 앞으로는 기관이라고 쓰지 않고 순관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기관지라고 쓰지 말고 순관가지라고 씁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때 배설에 할 때 배설을 배울 때 콩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콩팥이 다른 이름이 또 있어. 어떤 이름이 있을까? 그 뭐죠? 신장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처럼 명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명칭이 여러 가지를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은 숨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숨이 지나가는 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공기 기자거든. 이것도 한자가 섞인 말이고 저것도 한자가 섞인 말인데 사실은 왜 바꿨는지 선생님은 좀 이해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말에는 한자 용어가 굉장히 많아. 특히 명사에는 한자 용어가 많고 점점 우리 고유의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게 고유어고 어떤 게 한자어인지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도 많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한자 고유어들 다 까먹어버린 게 되게 많아. 기억하는 것들 뭐 되게 많이 그러니까 찾아서 쓰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줄사. 이거는 우리말로 뭘까요? 들어봤어요? 다솜이라고 해요. 다솜. 맞다. 그래서 선생님 가르치는 제자 중에 다솜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자꾸 얘를 사랑아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걔를 사랑아 그러더라고요. 다솜은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그러니까 한자로 다솜을 쓸 수 있는 말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해서 쓰는데 요즘은 다솜이란 말 거의 안 쓰죠. 다 사랑이라고 하고 산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네. 왜? 왜? 태산이 높다. 그리고 강을 뜻하는 말도 있고 바람을 뜻하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안 쓰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 그리고 백을 뜻하는 단어도 있거든. 백. 100. 온이라고 해요. 아. 근데 온이라는 단어는 없어지지 않았어. 온 세상 할 때 그 온이 저 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백을 왜 온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백은 굉장히 큰 숫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100 정도 되면 되게 많은 거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온이라는 단어를 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건 국어쌤한테 물어보세요. 자, 호흡계 이거 그러면 밑줄 먼저 치도록 합시다.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능까지 밑줄 치고 코, 기관, 기관지, 폐 동그라미 쳐주세요. 각각. 얘네들이 호흡계에 포함된 기관들이에요. 들숨 날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 들이마시는 거. 날숨은 하고 내뱉는 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숨에는 어떤 게 많을까?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죠? 공기. 산소. 단순하게 공기가 아니라 산소를 흡수하기 위한 건데요. 공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의 성분을 한번 볼게요. 공기에는 가장 많은 게 질소고요. 79%. 78%. 산소가 21%. 맞아요. 산소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있는데 아르곤이 0.9%. 정확히는 0.93%. 그러면 사실 이게 거의 다야. 그리고 나머지가 0.07%인데 이 안에서 제일 많은 건 이산화탄소 0.03% 정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질소, 산소 그 중에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고 질소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질소가 쓰이는 거 딱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 산소통에도 질소가 들어있긴 하겠죠. 그 과자 봉지. 아. 이게 선생님 OS 선물을 받은 OS인데 먹을래? 완전 빠스러져 있어. 괜찮아? 네. 이게 좀 빵빵하죠? 네. 왜 그러겠어? 이 안에 질소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질소를 넣는 이유는 산소는 물질을 좀 약간 상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질소는 물질하고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과자, 포카칩 같은 거 기름에 튀겨 있는 과자들은 산소를 만나면 산패라는 거라서 맛이 없어서 그래서 산소를 빼고 질소만 넣어 있는 상태에서 과자들을 포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 질소를 샀더니 포카칩을 줬어요. 이 정도로 과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죠. 너무 실망스러운 거지. 그리고 아르곤이라는 기체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얘도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고 강화요리 같은 거 많이 요즘은 잘 쓰지 않고요. 예전에 형광등이라는 등이 있었거든. 그 형광등 안에 들어가거나 너희 집에 아니면 이런 건물에 이렇게 이중창을 만들면 이 사이에다가 아르곤이라는 기체를 집어넣어요. 그 아르곤이라는 기체는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막아주고 이 좀 단열할 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중창을 만들 때 아르곤을 집어넣습니다. 질소하고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산소를 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질소를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액체 질소를 만들어서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온도를 급격하게 낮춰야 될 때 액체 질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너희가 좋아하는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 때도 이 액체 질소를 사용을 해요. 액체 질소 통에 있는 밑으로 과일즙을 떨어뜨리면 얘가 떨어지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 타이어에다가 질소를 넣기도 해요.
질소를 넣으면 일반 공기를 넣는 것보다 어떤 게 좋으냐면 온도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그 타이어를 좀 마모를 덜 시킨다고 해요. 질소를 넣으면. 그래서 질소 선생님 지지난주에 코스트코 가서 타이어를 교환을 했는데 코스트코는 질소 기체를 충전을 해주더라고. 일반 공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운전을 할 때 좀 약간 폭신한 신발을 신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난다고 선생님 생각은 아니고 선생님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비싼 타이어를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소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날숨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거의 없는 이산화탄소. 이 나머지 중에서 CO2가 0.03%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내뱉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한 4%, 3에서 4%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내뱉는 숨에는 산소는 하나도 없고 이산화탄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절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흉부압박 상지거상법.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영어로 CPR이라고 하나? 심폐지병술을 하죠. 근데도 이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억지로 산소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마우스 투 마우스 하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물론 있지만 산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숨을 특히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하고 또 숨을 억지로 불어넣기도 하죠. 자, 숨을 쉬었어. 그럼 봅시다. 코로 들어갈 거야 먼저. 선생님 사람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옆에서 보면 이제 코에 구멍이 있겠죠. 요 안에는 다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뭐가 나 있어요? 털이 엄청 나 있죠. 털이 엄청 나 있고 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필터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 공기 중에 있는 깨끗한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는 세균들도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일단 코털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코털이 걸러주면 이 안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어. 부비동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위에 냄새를 맡게 해주는 후각세포들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숨을 하고 들이마시면 위쪽으로, 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뭔가 싹 지나가는 느낌이 날 거거든. 공기가 위로 빨려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고 무거운 이 안에 들어가면서 공기가 약간 따뜻해지면서 축축해져. 코 안 부비동이 촉촉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균이라든지 먼지들은 가라앉아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가라앉으면 예를 들어 세균이 여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가갖고 얘를 잡아먹어. 그걸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식균작용을 해. 그러면 얘들이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으면 자기도 죽어. 안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것들이 쌓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누런 콧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도 콧물은 나오거든요. 콧물은 나오는데 감기 걸리거나 몸에 안 좋을 경우에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죠. 바이러스가 여기 많이 들어가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들을 죽이고 우리 몸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막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뭐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명확하게는 부비동염이라는 질병이 따로 있어요.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막 코가 잔뜩 될 거고 또 축농증이라는 병도 있죠. 축농증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생기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금 봄에 날아다니는 먼지나 이런 꽃가루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꽃가루도 외부에서 온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콧물을 엄청 만들어내. 그리고 백혈구들도 엄청 출동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코가 꽉 차버리는 거야. 코가 꽉 차면 말을 할 때도 약간 맹맹거리는 소리가 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죠.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면 뭐해? 석션하지. 코에다가 뭐 관 같은 거 꽂고 쭉 누르면 코가 쭉쭉 빠져나가잖아. 그리고 집에서 우리 아들도 축농증이 있어서 뭘 하냐면 이렇게 병처럼 생긴 건데 여기에 이제
소금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누르고서 하면 여기 있는 소금물이 올라가고 여기를 싹 닦고 다시 반대편 코로 나와. 근데 다시 진짜야. 근데 왜 이쪽 반대쪽에다 꽂고 또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싹 닦고 반대쪽 코로 나와. 되게 시원해 그렇게 하면. 가끔 해주는 거 되게 좋아요. 충농증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왜 안 하잖아? 그럼 목구멍으로 넘어가. 왜 그게 왜 꼭 소금물이어야 돼요? 맹물로 해봐. 아파. 소금물은 안 아파. 왜 그러냐면 우리 몸도 우리 몸속에 이 지나다니는 피나 우리 몸의 체액이 약간의 소금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맹물로 하게 되면 잘 생각해봐. 우리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거야. 한 30분 동안 탕에 있어서 손이 어떻게 돼요? 되게 쭈글쭈글해지지. 이거 왜 그러냐면 목욕탕에 물이 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쭈글쭈글해진 거야. 이거 밖에 나와 있으면 알아서 마르면서 다시 팽팽해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맹물로 코를 지나가게 하면 맹물이 이 코 안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엄청 따갑겠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나. 맹물로 하면. 근데 그렇다고 너무 센 소금물로 해도 아파. 그러면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 어떤 것처럼 우리 김장을 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물이 빠져가지고 쫙 쳐지지. 내 피부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정해진 농도가 있어. 요만한 병에는 요거 한 포 넣게끔 나와 제품이. 그만큼만 딱 넣어서 해야지 안 아프게 코를 소독할 수 있어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 그래서 그 수영장에 갔을 때 여기 물 들어가면 머리 엄청 아프잖아. 왜냐면 그거는 소금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아프지. 그래요? 엄청 코로 물 안 먹어봤어? 여기 막 찢어지는 듯이 아파. 굉장히 괴롭지. 그게 이제 팍 타고 들어가는 거. 게다가 수영장 물은 염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 안 좋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풀거든. 그냥 맹물보다 수영장물을 더 많이 먹어봤어. 수영장 물을 많이 드시면 저렇게 됩니다. 수영장 물 먹지 마. 더러워. 아니 수영하다가 자꾸 들어가요. 참아야지. 이게 왜냐면 수영장 물은 사람들이 요즘은 막 수영장에서 오줌 싸고 이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입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뱉으라 그래. 그치? 입에 들어간 거 뱉어야지. 그치? 이걸 삼킬 수는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의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물이야. 그리고 수영하다 보면 땀이 막 나잖아. 땀이 막 나. 누군가를 이렇게 내 거 핥아 먹는 것도 더러운데 수영장 물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각질도 떨어지고 세균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소독하기 위해서 락스를 붓는단 말이야. 그래서 염소 성분이 있는 거야. 위험해. 먹지 마. 물론 그거 먹었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선생님 눈에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수경 끼잖아. 수영 잃어버렸을 때 눈 뜨고 선생님이 되게 요즘 수경이 좀 망가져서 평일날 매일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스타트 다이빙을 하면 자꾸 수경이 벗겨져. 근데 이제 뒤에도 계속 다이빙하면서 오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물이 들어간 채로 물속에서 벗겨지면 하고서 나와가지고 그냥 가거든. 물이 가득 차 있는 채로 이러고서 네, 맞아요. 계속 수영해야 돼. 물 쳐야 되는. 나가면 눈이 엄청 따가워. 물 그래요? 들어가서 안 좋아. 차라리 멈춰 서서 옆으로 서갖고 빨리 수경 쓰고 가는 게 나아. 수영해요, 사세요. 수경이 있는데 계속 그 쓰던 걸 갖고 가게 되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축축하고 따뜻한 상태로 지나가게 되고 사실은 입하고도 연결돼 있죠. 구멍이 입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이 부비동을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순관으로 연결이 됐어. 그리고 사실은 순관 옆에 뭐도 있어요? 기도. 식도. 이게 기도라니까. 식도도 있죠.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 쉬는 거는 기도로 들어가고 먹은 거는 식도로 들어가지. 근데 우리 저희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근데 저희 반에는 산소를 그 식소로 먹고 찌려버려요.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더러워서 안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이 순관에도 이렇게 성모라는 털이 나 있어. 성모들이 이렇게 나 있어서 뭔가 건더기나 이런 가루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고요. 이렇게 뭔가 들어오면 재채기를 해서 뱉어내죠. 그래서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 쭉 따뜻하고 축축해진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는 뭐가 있냐면 순관가지가 있어요. 순관가지가 있고 순관가지 옆에는 폐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죠. 얘를 그린 얘가 상태에서 사람 그리니까 얼굴보다 아이 좀 오버해서 그리는 거야 원래. 야 사람 얼굴 내가 그리지 않았잖아 제대로. 원래 이거 사람 얼굴 그리면 얘 이만할 거야. 엄청 큰 아이야. 머리가 약간 크네 그래. 정상적으로 그리자 이렇게. 오 되게- 괜찮다. 되게 정상적이죠. 여기 선생님 근데 입이 입이 왜 저래요? 얘 좀 입이 튀어나온 친구야. 거기 약간 외국인 같지 않니? 나는 희한하게 있잖아. 사람 얼굴을 그리면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고 꼭 서양 사람 같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그리면. 이거는 약간 흑인이다. 입이 어디 있어? 이게 입술이잖아. 입이 어딨냐고. 입술이 좀 튀어나온 걸 보니 흑인 같아요. 머리가 너무 머리 반짝이야.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이제 밑으로 가면 폐가 있을 건데 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불쌍해. 삭제. 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순간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순간가지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만약에 세균들이 들어왔어. 이 순관의 병에 걸리면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기관염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이 순관가지까지 병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염, 기관지염이라고 했었고 폐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폐렴이 되는 건데 이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지. 폐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아지면 폐에 물이 찼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이 순간가지 끝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폐포라는 애들이 엄청 있거든. 선생님이 하나만 그렸지만 폐포는 사실 수백만 개가 이 안에 있어요. 폐포도 하나의 공기 주머니예요. 폐포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장에 융털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야. 면적을 넓게 해서 공기들이 들어가서 이 각각의 폐포로 쫙 뿌려지면 이 폐포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모세혈관하고 폐포하고 기체를 교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을 배웠을 때 심장에서 폐로 나가는 혈관이 뭐였죠? 동맥이었죠.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정맥. 그러면 폐동맥에는 이산화탄소를 잔뜩 가지고 있는 공기들이 있을 거야. 그 공기들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폐포에다가 주고 폐포에 가득 차 있는 산소를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방으로 들어가죠. 그럼 좌심방으로 들어간 이 산소가 잔뜩 있는 혈액이 좌심실로 들어간 다음에 온 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지. 그럼 온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세포들한테 산소를 주고 이 산소들이 모아놓은 세포들이 모아놓은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잖아. 이걸 다시 갖고 와서 폐에다가 버리면 우리가 후 할 때 이산화탄소들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 다시 볼게요. 코,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먼지나 세균을 걸린다 선생님이 이야기했고 기관과 기관지, 기관의 아까 순관, 기관지의 순간가지라고 써놓으라고 이야기했죠. 안쪽 벽에 섬모 밑줄 치세요. 기관 안쪽 벽에 섬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줄에 기관지는 폐 속에서 폐포와 연결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폐는 사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가슴팍 안에 들어있는데 갈비뼈 있죠. 갈비뼈, 자기 갈비뼈 한번 만져보세요. 느껴지나? 이거 안 느껴지면 살이 되게 많이 찐 거예요. 간지러워요. 안 느껴져? 간지러워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 나 잘 안 느껴져. 여기 누르면 끝나는 부분이 있어. 그 끝나는 부분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 그러면 명치가 나와 한가운데. 누르면 아파. 엄청 아프거든.
이거를 뻑 때리면 기절을 아, 네. 시킬 수도 있어. 위험한 거야. 그때 딱숨 숨도 잘 못 쉬어. 보면 요 명치 있는 부분부터 요 밑으로 요렇게 가로로 막이 있어. 이걸 가로막이라고도 하고 횡격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기 명치를 스스로 때리면 뭐 어쩌자는 거야. 가로막이라는 거 하고 갈비뼈하고 이 공간 안에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하는데 이 흉강 안에 폐, 심장, 간은 아니고 폐, 심장 이런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흉강이 봐봐. 옆에서 보면 선생님이 숨을 쉴 거야. 너희 따라해봐. 숨 쉬어 하면 숨을 쉬었다가 한 3초 정도 참아요. 숨 쉬어봐. 참아. 뱉어. 손 올리고 한번 해봐. 다시 이번에는. 다시 숨 쉬어. 뱉어. 어때? 이게 갈비뼈가 살짝 올라가죠?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강이 넓어져. 흉강이 넓어지면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압력이 낮아지는 만큼 폐도 커져. 폐도 커지면 폐 압력도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폐포 안으로.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쉬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갈비뼈가 내려가고 흉강이 가로막이 올라가면서 흉강이 좁아지는 거지. 너희 이제 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튀고 바람 뺄 때 어떻게 해? 입구를 잡고 꾹 누르지? 그러면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흉강이 좁아지면 압력이 커져서 안에 있는 공기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잖아. 와, 갈비뼈를 들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숨 쉬지는 않는단 말이야. 숨 쉬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무의식.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혼났어. 나는 살아서 뭐해? 나는 죽을 거야? 숨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거든. 숨은 알아서 쉬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참아서 쉬어져요. 심장할 순환할 때도 얘기했잖아.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나는 살아서 뭐해? 심장아 뛰지 마. 그런다고 심장이 안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우리 뇌 안에 뇌에 연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호흡이라든지 숨 쉬는 거 이런 걸 다 심장박동 이런 거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내 의지, 대뇌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체온도 마찬가지야. 체온은 또 다른 또 간뇌라는 친구가 관할을 하는데 너무 더운 거 같은데 피부 혈관을 좀 움직여갖고 좀 체온을 떨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 근데 사람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몸이 조금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이런 거. 추운 거 같아. 추운 거 같아. 추운 거 같아. 생각하면 진짜 추워지기도 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냉동 창고에 갇혀버렸어. 알아요. 그래갖고 얼어 죽었어. 근데 웃긴 건 냉동 창고가 작동하지 않았어. 내 의지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 근데 그렇다고 진짜 죽는 건 아니야. 얼어 죽었어. 실제로 얼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피부가 창백해지고 얼어 죽었어. 냉동 창고는 계속 26도로 유지되고 있었네. 네, 그 얘기 있었어. 그냥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얼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우리 몸은 신비한 그런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대요. 얼어 죽으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저걸 올려. 추운 거. 덥다고. 너 때문에 더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줄에 밑줄 칠게요. 폐는 근육이 없어. 밑줄 쳐주세요.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그 만드는 기구 있거든. 이런 거 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팔아. 선생님이 요걸 하려고 사실은 그 압축기를 샀거든. 폐 압축기요? 폐 압축기는 아니고 집에 보면 공기 빼는 그런 통이 있어. 뭐라 그래야 되지? 락앤락인데 위에 고무막이 달려 있어가지고 눌러가지고 푹푹푹푹 하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그 압력을 낮추게 하는 그런 락앤락인데 요거를 사놓고 안 갖고 왔네. 거기다 만약에 아까 저런 과자 봉투를 넣고서
공기를 빼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가 부풀어 올라. 이거 볼 수 있거든. 터져요. 응? 터지기도 해. 빨리 하면, 많이 하면. 자, 넘겨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비교하는 거 나오네요. 들숨,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니까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낮아져서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도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밖에서 폐로 들어오는 거고요. 날숨,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니까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폐의 부피도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폐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마다 갈비뼈가 올라갔다가 근데 가끔 선생님이 중창단을 하는데 복식 호흡을 하래요. 우리 지휘자님이. 복식 호흡은 뭐냐면 배로 하는 거야. 난 못하겠어 잘. 그래서 배를 내밀어 봤어. 그랬더니 배를 내밀지 말고 복식 호흡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어. 배를 내밀지 말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로막을 최대한 내리라는 뜻이야.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근데 가로막은 연습을 하면 더 많이 내릴 수 있대. 그러면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네, 그럼 진짜 오랫동안 뛸 수 있어요. 더 많이 이렇게 내면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더 오래 소리를 낼 수 있어. 실제로 연습을 해 이거 합창단을 하면. 특히 이제 낮은 음을 할 때는 소리 같아요. 이런 걸 할 때 더 낮게 할 수 있는데 영상에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더 낮게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기체 교환. 그러면 아까도 간단하게 기체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폐포에서 어떤 기체를 교환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는 이 산소를 먹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산소가 우리 몸에는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들이마신 숨에는 산소가 21% 있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 농도에 따른 확산이야. 와우. 확산이라는 건 물리 때 배웠겠지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야. 그쵸?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 에너지가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향수병을 붓고 뚜껑을 딱 따면 향기가 퍼져나가겠죠? 향기 입자가 직접 퍼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친구들부터 냄새를 맡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확산이 그냥 이런 향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기들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 폐포에 산소가 많을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겠죠? 들이마신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폐포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반대도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흡수한 산소를 가지고 혈관들이 온몸으로 갔어. 그럼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 조직 세포들한테 산소를 가득 담고 있는 이 혈액이 지나가다가 얘네들한테 산소를 자연스럽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뭘 주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혈액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산화탄소를 잔뜩 가지고 와서 폐포에다가 놓으면 후 하고 날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3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심장과 폐와 조직 세포,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폐에서는 산소를 혈관으로 가져가고 이산화탄소를 폐포에다가 주고 조직 세포에서는 산소를 조직 세포에다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고 했을 때 단순히 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심장하고 혈관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죽어. 몇 초 정도 버틸 수 있을까? 30초? 30초? 아니 수영 선수들은 최소 2분 30초는 참는다고 하잖아. 선생님이 본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참는 사람이 4분 정도 참는 사람이 있었어. UDT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런 훈련을 한대. UDT나 UDT가 뭐예요? UDT를 우리나라 해군 특전 부대야. 해군 특수부대. UDT SEAL이라고 하는데 UDT는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선생님은 옛날에 UDT를 뭐라고 UDT 나온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UDT거든. 뭐 해군 수중 폭파 임무를 했대 자기가. 아니지.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 동네 이렇게 약올리곤 했었는데 걔 이제 수영하는 거 보니까 오 확실히 특수부대 나온 거 맞네. 옷을 다 입고도 수영을 하는데 되게 빨라. 선생님 옷 입고 수영 잘 못하거든. 왜요? 근데 그게 무거워서. 그 훈련은 진짜 더 오래 참아져요. 그런가 봐. 그 친구가 뭐 4분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4분 정도 참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도 한 2분 정도는 참았대. 내 시합을 했거든. 이제 제대한 지도 오래됐고 얘는 한 1분 이상은 참긴 하더라고. 선생님도 한 1분 정도는 참거든. 선생님 10초 참고. 선생님도 한 1분은 참아요. 잠수 되게 잘해. 한번 해봐야지. 싫어. 시간이 없어. 10초 참고.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 자명을 해서 앞으로 가는데 우리 수영장이 25m거든. 25m 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턴을 해가지고 50m 하다가 죽을 뻔했어. 중간에 저 숨이 저희 학교 막혀서. 수영장에서 25m밖에 못하고. 선생님이 잘해. 25m는 껌이지. 오리발 안 차고도 할 수 있어. 25m는. 근데 오리발 차면 50m 할 수 있고. 저는 25분도 오리발 참고. 아이 오리발 안 차고도 하지. 선생님 고향이 시골이라 그래. 섬 출신이야. 섬 출신. 어디요? 진도요. 어디예요? 저 우리나라 남쪽 끝에 진도에. 있어요. 진도. 땅끝 마을이라고 들어봤어? 네. 땅끝 마을이 어디 있냐면 해남이라는 데 있거든. 그 해남에서 다리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는 다리를 건너서. 그러면 진도가 근데 나와요. 그럼 땅끝말이 아니지. 거긴 섬이니까. 육지의 끝이 땅끝이고 진도는 섬이니까. 근데 진도 되게 커. 나 선생님 진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 금성초등학교. 진도에 있는 금성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살았는데 그때까지 진도가 섬인지 몰랐어 나는. 나중에 알았어 섬인지. 수영 잘하시겠네요. 근데 그때는 수영을 안 배웠었어요. 섬인지 몰랐다니까. 바닷가도 안 살았어 나. 그래서 섬인지도 몰랐어. 수영은 나중에 배웠어요. 그렇게 커가지고 몰랐구나. 진도가 그렇게. 되게 커. 근데 거기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수영을 했어. 그 수로는 그렇게 깊지 않아. 지금 내가 들어가면 허리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들어가면 가슴 정도 오는 높이여서 거기서 수영하기 딱 좋아. 또 물살이 빨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물살이 이렇게 오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해도 별로 앞으로 안 가. 힘을 빼잖아. 뒤로 가. 그러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반대 방향으로도 가봤지. 엄청 빨리 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물살이 밀어주니까. 그렇게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그 지금 나이에 거기를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내려갈 거예요. 내가 당해서 안 나요? 몇 년 전에 놀러 갔다가 한번 봤는데 걔가 다 여기가 알아. 이렇게 좁았나 싶더라고. 되게 좁아. 그리고 거기 위험한 게 가끔 뱀이 떠내려와. 저수지니까 뱀이 많이 살아. 그래서 피하기. 수영하다 보면 물뱀 어어 하면 이제 뱀이 이게 머리만 내밀고 얘도 이제 물살이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양쪽 벽이 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내려가. 물뱀이 뱀이랑 부딪히면 뱀이 공격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번도 공격당한 적은 없어요. 지금 전수지에 가면 몸이 끼어요? 안 낀다니까요. 끼겠냐?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공기 교환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배설을 할 건데요. 배설하기 전에 한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어서 나 지금 뭐야? 배설계 같이 하도록 합시다. 배설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좀 칠게요. 오줌을 만들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밑줄 쭉 쳐주세요. 다 치지 말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만 오줌을 만들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어디서 하는 거죠? 콩팥에서. 콩팥에서. 콩팥은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도 하죠. 왜 콩팥이라고 하냐면 진짜 콩팥처럼 생겨서. 자, 주먹 줘보세요. 이렇게. 알아요. 이거 뒷짐 이거를 지는 뒷짐을 거기다 딱 그러잖아요. 지어보세요. 여기에 콩팥이 있어. 콩팥은 사람마다 2개씩 있어요. 한 개 있는 사람. 한 개 있는 사람도 있어. 이식한 사람. 어. 이식한 사람.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 아는 동생 부부가 있는데 되게 친하게 지내던 부부인데 그 아이들의 아이가 지금 고3이 됐는데 아이들을 알죠? 선생님 후배 부부의 아이가 지금 고3이 됐는데 얘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놀다가 얘 며칠 때 화장실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도 가끔 그래. 애기들 변비 많이 있으니까 변비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만져봤거든. 배를 이거 만져봐. 여기 뭐 있어. 만져봤더니 뭐 딱딱한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을 갔어. 그때까지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병원에 나도 원장님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애기 엄마가 울고 있는 거야. 2층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친구여서 걔네 부부가 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했다고. 내과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조직 검사를 지금 하긴 했는데 빨리 큰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막 해서 나 아는 분들 막 동원해서 누가 제일 좋으냐 해갖고 신장 쪽이 안 좋다 그래서 경희대 의료원에 이제 그쪽 소아신장 좀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시대서 연락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원래 그렇게 바로 간다고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대학병원은. 근데 딱 입원을 하고 그분이 원래 학회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셨어야 되는데 학회가 취소가 이분 뭐 일이 있어서 학회가 취소가 되고 또 병원에 딱 계시는 바람에 바로 진료를 보고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야. 애기가요? 그래서 수술을 날짜를 잡았는데 원래 그 대학병원은 수술하고 싶다고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되게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교수님 일정이 원래 학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비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3일 있다가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3일 동안 처음 병원에 갔을 때보다 이 암 사이즈가 더 커진 거야.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다른 데로 전이되거나 하지 않고 뭐 신장 하나가 제거하는 수준에서 끝났어. 그래서 그 친구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 조심해야지 앞으로. 신장에 좀 무리가 가는 거를 안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되게 건강해. 클라이밍도 하고 몸도 되게 건강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었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신장이 안 좋아지면 신장을 기증할 수도 있어. 가족끼리는. 근데 이거는 지금 신중해야 되지. 신장이 2개 있기는 하지만 하나만 있어도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는 하지만 2개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망가져도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신장이 망가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신장이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배설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못하면 신장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신장 그 혈액 투석이라는 걸 해야 돼. 이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되게 힘든 일이야. 내 몸에 있는 피를 바깥으로 빼내서 그 기계를 한번 돌려가지고
노폐물을 빼낸 다음에 다시 몸에 집어넣어 주는 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며칠에 한 그러면 번씩. 그걸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몸에 피가 노폐물이 가득 쌓여 있는 채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겠지. 그러면 우리 이 배설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영양분으로 사용되는 음식은 뭐가 있죠? 영양소로 사용되는 거. 탄단지. 탄단지야, 그렇죠? 탄단지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와, 단단지. 지방. 이 탄단지만 우리가 영양분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가 되는 영양소가 있고 에너지가 되지 않는 영양소가 있다고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찌끄레기가 나오는데 어떤 찌끄레기가 나오냐면 물과 무기력이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런가? 지방도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단백질도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단백질은 한 가지가 더 나와. 무기력요.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나와요. 근데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암모니아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모니아가 혈액 안에 돌아다니면 혈액이 점점 혈구들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빨리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 있는 간이라는 기관이 그 일을 합니다. 간도 그러면 단백질 아니에요? 암모니아를 보내면 간은 바로 얘를 뭘로 바꿔주냐면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 자기가 피해 있기 전에.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만든 물하고 이산화탄소, 지방에서 만든 물하고 이산화탄소, 또 단백질이 만든 물하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될 건데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겠어요? 폐로 가겠죠? 그리고 물은 어디로 가냐면 폐로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숨에 약간 습기가 있는 거야. 너무 건조하게 내뱉으면 우리 숨관이 말라버리면 부러지거나 하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그렇죠? 숨관은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물은 또 어디로도 가냐면 신장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이 요소도 신장으로 가고. 신장의 다른 이름은 뭐라 그랬죠? 콩팥. 콩팥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콩팥에 저것들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누가 갖다 주는 거겠어요?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혈액이 걸러내서 이 요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걸 한번 생각해봐. 이 이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과정 지금 오줌을 만드는 과정인데 뭐라 그랬죠? 배설. 배설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이름이요? 음. 사람 이름? 배설이라는 장군이 있었어. 임진왜란 때. 아까 선생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진도라 그랬죠. 진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해전이 있었어. 진도하고 해남 사이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된 해전이. 노량? 노량 아니고요. 한산. 한산 아니고요. 명량. 그럼 하나 남죠? 그죠? 명량해전. 명량해전이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해전인데 그 명량해전이 있기 직전에 선조가 야 해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군 다 파하고 육군하고 같이 합쳐서 싸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명대사를 남겼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12척하고 관련된 분이야. 배설이라는 분. 근데 그거 한산 아니에요? 명량이었어요. 명량이야. 아, 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시대에 왜? 선생님이 역사를 전공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그냥 이야기로 한번 들어봐. 이순신 장군이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왕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래갖고 감옥 가둬버렸어. 네? 여러 가지 언제 막 넣었대요? 아니, 그때 그 죄목을 왕, 씌워서 그때 그 왕이 누구였어? 선조, 선조. 아, 그리고 선조는 아들인가 그 사람과 광해군. 네, 견제했대요.
선조는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나 그래서 좋아하진 않아. 그래가지고 선조가 저 위에 어딘가로 도망가가지고 그 광해군한테 아예 왕의 자리 잠깐 해놓고 자기 혼자서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우리나라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선의 왕이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일본은 전쟁을 하면 각각 성이 있잖아. 뭐 오사카성, 교토성이 있으면 그 성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이야. 그 가장 대빵을 잡으면 끝나는 건데 일본군이 막 파죽지세로 와가지고 한양을 딱 점령을 했는데 이씨 왕이 없어. 왕이 도망갔어. 평양성으로 도망갔대. 그래서 어떻게? 다시 평양성으로 막 갔어. 평양성을 점령을 딱 했어. 어이씨 왕이 없어. 왕이 저기 의주로 도망갔대. 의주는 어디냐면 이제 넘어가면 중국이야.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얘네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너무 멀리 왔어. 근데 이제 그때 밑에서는 전라도 충청도 이쪽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로 막 보고를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어찌됐건 막 그런 저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없으니까 이제 부산에 이제 일본군이 모여 있었는데 이거를 쳐라 그랬더니 이제 다른 장수들이 막 반대를 했나 봐. 이건 지금 치면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더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총사령관이 어느 한 장군한테 야 너 가서 해 그랬더니 얘가 힘들다 그랬더니 빠따를 때렸어. 안 가. 그래서 매 맞고 출동을 해갖고 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게 칠천량 전투야. 근데 그 전투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장군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잖아. 그 중에 한 장군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도망쳤어. 배 12척을 가지고. 그게 배설 장군이야. 이제 결과적으로 그 배를 가지고 명량해전을 치를 수 있게 된 거니까 배설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도망자다. 아니다. 대단한 사람 이렇게 나뉘기는 해. 뭐 그걸 내가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설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합시자는 그 생각은 아무튼 그래서 명량해전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에 큰 정봉을 세울 수 있었죠. 근데 거기 진도를 너희가 나중에 가보면 한번 그 울돌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남이 있어. 여기를 우수영이라고 불러. 이 지역 이름이 우수영이야. 무슨 뜻이냐면 수영, 우리나라에 그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야. 우리나라에는 큰 해군 기지가 2개 있었어. 조선시대에. 우수영, 좌수영. 얘는 왜 우수영이겠어? 오른쪽에 있는 수영이었기 때문에. 그럼 좌수영은 어디 쪽에 있겠어? 저 경상도 쪽에 있겠죠? 이게 끝이야. 오른쪽 이 반도 끝. 그래서 우수영이 있었던 자리고 이 우수영에서 진도가 보여. 진도에서 당연히 우수영이 보이고 요 사이가 물살이 엄청 빨라. 해역이 좁아지면서 밀물 썰물이 일어나면 물살이 엄청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암초들도 많기 때문에 막 소용돌이 쳐 바다가. 실제로 가면 언제든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노젓는 배가 들어가면 거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서 물때가 바뀔 때 이순신 장군이 딱 출전을 했어. 일본군 배가 막 와. 13대 330이었거든요. 근데 명확히는 13대 330이 아니라 1대 330이었어. 한 척 더 건조했어. 12척에서 13척이 됐어. 출전! 그랬는데 이것들이 안 와. 뒤에 그냥 있었어. 12척이. 이순신 장군이 혼자 가서 뭐야? 왜 안 와? 어쩔 수 없이 1대 한 건데 여기가 좁다 보니까 얘네도 330대가 한꺼번에 올 수는 없고 몇 대 선발대를 보냈는데 자기들끼리 부딪힌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막 대포로 쏘니까 깨져버린 거야 배가. 근데 물살이 빠르니까 한 번 진입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깨지는 거야 자기들 배. 근데 이제 결국은 진입을 해서 이 한쪽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할 때쯤 이제 얘네들도 참전을 해가지고. 근데 그 12총 왜 안 온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원래 도망자의 피가 흐르는 배잖아. 그건 내 의견이야. 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 다시 배설로 돌아와서 재밌었는데. 그런 얘기가 더 재밌지? 네. 수업 얘기 아닌 건 너무 재미없어. 그치? 근데 이것도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 그 재미없을 거야. 외워야 되니까. 자, 콩팥 그 배설계는
여러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표 위에 배설계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콩팥, 오줌관, 방광 등의 배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밑에 표 밑에 보면 그런 기관들이 쭉 나와 있어 그림으로. 그리고 표에는 이 배설계의 기관들이 있는데 콩팥 동맥, 콩팥 정맥. 콩팥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걸러주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노폐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지. 그 노폐물을 걸러주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콩팥 동맥 노폐물 많은 밑줄 치고요. 콩팥 정맥은 걸른 혈액이야. 그럼 노폐물이 없겠죠? 노폐물이 적은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콩팥이라는 건 결국 노폐물을 걸러서 뭘 만들어주는 거? 오줌을 만들어주는 기관이고요. 콩팥 그림을 한번 그리면 콩팥은 양쪽에 두 개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맥하고 동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 구조를 보면 진짜 콩같이 생겨갖고 콩팥이라고 하는 거야. 콩팥 겉질이라고 하고요. 얘는 콩팥 속질이라고 하고 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모인 기관이 있는데 이걸 콩팥 깔때기라고 해요. 깔때기는 뭐 하는 역할이죠? 뭔가를 모으는 역할이죠. 그러면 이 콩팥 겉질하고 속질에 특별한 기관 그런 것들이 조직이 있는데 엄청 많아. 몇백만 개가 있지만 선생님이 그냥 일부러 좀 크게 그릴게요.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 처음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이거 색연필이죠. 네. 색연필인데 얘는 세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껍데기인 플라스틱, 그리고 이 빨간색 심, 그리고 이 안에 자세히 너희 안 보이겠지만 스프링이 들어있어. 이 세 가지가 다 합치면 색연필이 되는 것처럼 네프론이라는 구조는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야. 근데 이 네프론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세 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사구체 보건 주머니 세뇨관. 맞아. 이 네프론은 분리를 해보면 사구체, 보건 주머니 보먼 주머니, 세뇨관 세뇨관 세뇨관으로 나눠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공처럼 뭉쳐져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실사자에 공구자를 써서 사구체라고 불러. 모세혈관이 공처럼 뭉쳐져 있는 거야.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이유는 이 혈관에 있는 피를 걸러주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이 밑에 뭐가 받치고 있냐면 보먼 주머니라는 기관이 이렇게 있어. 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보먼 주머니라고 불러. 이걸 만약에 수혁이가 발견했으면 수혁 주머니 이렇게 불렀겠지. 근데 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요 관을 얘를 세뇨관이라고 불러. 세뇨관은 무슨 뜻이냐면 얇은 오줌관이라는 뜻이야. 뇨가 오줌 요자야. 세는 얇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얇은 오줌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 여러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봐. 혈액에 지금 노폐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이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여과가 일어나. 여과 필터 걸러주는 거지. 비빔면 먹어봤죠? 끓여봤어 비빔면? 아니요. 비빔면 끓이면 어떻게 하냐면 비빔면을 끓여 물에. 아 근데 이걸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어때? 소쿠리 같은 거에다가 쫙 엎어서 물기만 밑으로 쫙 빼내. 그쵸? 그다음에 그다음에 털어. 찬물 찬물로 틀어가지고 이 면을 차갑게 만든단 말이야. 여과 그런 거야. 구멍이 살살살살 뚫려 있어서 여기 흐르는 피들을 쫙 한번 걸러내는 거야. 근데 봐봐. 피만 걸러내야지. 피에 있는 이런 노폐물을 걸러내야지. 피 안에 있는 혈구나 이런 것들은 걸러내면 안 되거든. 구멍이 커. 그래서 뭐 혈구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과되지
남아 있어. 그래요? 그럼 대신에 물은 쭉 빠져. 근데 물만 다 빠져버리면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다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과를 한 다음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재흡수를 해. 아 그럼 그 찌꺼기들은 다 찌꺼기들은 지나가게 내비두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를 해. 비타민 같은 거 무기질도 마찬가지야. 무기염류라든지 비타민도 일단 여과를 해버리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거든. 물이랑 같이. 근데 필요한 만큼은 다시 재흡수를 해. 근데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애들이 있을 거잖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세혈관으로 지나가는 애들은 다시 분비를 해. 그래가지고 요소는 되도록이면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예를 들어서 그거 뭐지? 레모나 먹어본 적 있어요? 네. 레모나 먹고 오줌 싸면 오줌 색이 어때? 아니 그거에 노랗지. 그쵸? 그런 거 마찬가지. 왜냐면 레모나 안에는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오줌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나가. 근데 덩어리가 큰 애들은 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물은 쫙 빠져나갈 거거든. 그래서 물을 재흡수를 해. 물을 재흡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물이 항상 일정 부분 존재해야 되니까. 70. 예를 들어서 여름에 땀이 많이 났어 내가. 그러면 물을 쫙 다 오줌으로 싸버리면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 땀이 많이 나면 그래서 오줌을 잘 안 싸. 그리고 내가 짠 거를 먹었어. 그러면 어때? 몸에 짠 기운이 많으면 또 안 되거든. 그때는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몸에 너무 짠 거를 먹었을 때도 오줌이 잘 안 나와. 다 재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우리 몸이 되게 신비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죠.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오줌을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진 오줌, 그러면 이 여과된 액에는 요소가 들어있겠죠. 이걸 다시 수분이랑 이런 걸 재흡수하니까 이 여과된 오줌에는 요소가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겠지. 이거를 누가 모으냐면 이 깔때기가 모아. 콩팥 깔때기가. 그래서 콩팥 깔때기가 이걸 모으면 얘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오줌관이라는 기관이고요. 오줌관을 따라서 얘가 방광이라는 데로 들어가. 방광에 이제 오줌이 어느 정도 찼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 꽉 차는. 오줌 마려운 느낌이 들겠지. 그러면 방광 밑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요도가 연결되어 있어.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우리가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인 게 방광도 예민해지면 이것도 좀 불편해. 어느 정도 가득 찼을 때까지 내가 참아줬다가 오줌을 싸버릇해야 잘 버틸 수 있는 거지. 조금 오줌 마렵다고 해서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버리면 그것도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오줌에도 피가 섞인 거예요? 오줌에도 피가 섞인 게 아니라 피를 거른 물질이 오줌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특히 이제 격투기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일부러 이 가슴 밑에를 때리는 샷이 있어. 리버샷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잘못 맞으면 숨을 못 쉬어. 근데 이거를 안 맞으려고 내가 몸을 딱 틀어가지고 이 등 쪽을 딱 맞아.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콩팥. 콩팥이 있다 그랬죠? 콩팥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지? 굉장히 세게 때릴 테니까. 그러면 경기할 때는 참았는데 내가 졌든 이겼든 경기 끝나고 피가 섞인 오줌을 쌀 수 있어요. 콩팥이 찢어지면 이런 데가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냥 혈액이 깔때기로 흘러내려가지고 방광에 쌓이게 되겠지. 엄청 아프대. 네, 그러면 그 콩팥을 이제 못 써요? 아니지. 고쳐지겠지. 야, 한 번 맞았다고 못 쓰면 어떡해. 그럼 안 하나 되지. 때려. 안 돼. 아프다니까. 2개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떼면 어떡해. 다음번 경기 못 하잖아. 여기 또 맞으면 어떡해. 근데 하나 떼가지고 이쪽은 맞아도 안 아파. 그런데 한 개는 귀여워. 그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너희 몸에 있는 기관들은. 자, 그림 그 25쪽에 오줌의 생성 과정 한번 볼게요. 사구체에서 보문종은님 뭐가 일어나요? 여과 동그라미 칩니다. 크기가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등이 여과가 됩니다. 여과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 다음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재흡수가 일어나요. 거기도 밑줄 칠게요. 몸에 필요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밑줄 쭉 치세요. 요소는 재흡수 안 하죠. 이건 찌끄레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분비가 또 일어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미처 여과하지 못한 이런 물질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사구체로 넘어와서 보몬주머니로 여과를 해. 그러면 혈액 안에는 혈구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물, 요소, 포도당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고 크기가 작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들은 일단 여과가 한 번 됐는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니까 다시 어떻게 재흡수를 하고요. 분비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병이 생겨서 포도당이 재흡수가 안 되고 몸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게 막 오줌으로 나가 버리면 이것도 병이거든요. 오줌에 당이 섞여 있는 거야. 포도당이.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당뇨병이구나. 오줌이 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동의보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걸 동의보감에는 소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심한 소갈병 환자가 소변을 보면 그 소변이 그 당의 결정이 생겨서 개미들이 꼬인다라고까지 써 있어. 예? 그러면 심각한 거야. 당뇨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른 거죠. 사망에 당분이 있으니까 오줌을 싸면 흙게 이제 고여 있다가 수분이 증발하면 그 당분끼리 결합해가지고 설탕 알갱이가 된다라는 거지. 결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걸 이제 지나가던 개미들이 오우씨 당분이다. 그리고 물고 간다고.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면 막 피부가 썩기도 하고요. 이런 말초 기관들이 썩어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해요. 당뇨병이 심해지면. 저희 할머니 당뇨. 요즘은 이제 당뇨병을 조절을 잘 하지. 의학이 발달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맞고 계속 검사를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당뇨병 환자들은.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너무 단 거, 뭐 흰빵, 과일, 특히 과일 주스 이런 거는 절대 못 먹어. 근데 또 너무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탕 같은 걸 항상 가지고 다니셔. 저희 친구 저희 할머니 젤리 가지고. 젤리나. 저희 사탕이나. 친구 그 학교에 친구 있는데 걔 그 당뇨라 가지고 그 뭐 이유 없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크로스백에다가 사탕 같은 거 엄청 많이. 그래서 선생님 친구도 당뇨병 걸렸던 친구가 있는데 되게 뚱뚱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살이 쫙 빠고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스스로 여기다 주사를 놓더라고. 초등학교 때. 당뇨병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는 결국은 지금 안 보여. 아직 잘 심해져서 안타깝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의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쌓여 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설기관도 한번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화계는 뭐 하는 거였죠? 음식물을 흡수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끄레기들을 똥으로 내보내는 게 소화계였죠. 그 다음에 순환계는 뭘 흡수하는 거였어요? 피.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기 위한 건데 호흡계는 산소를 흡수하기 위한 거야. 그쵸? 그렇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위한 거. 여기에서는 뭘 흡수했어? 영양분을 흡수를 했고 여기서는 산소를 흡수했어. 그거를 이동해 주는 건 누구야? 순환계가 하는 일이죠. 근데 꼭 필요한 것들만 이동해 주는 게 아니죠. 순환계는 필요 없는 것들도 이동을 해주죠. 그래서 배설계에 모여서 우리가 배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느 하나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쵸?
작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호흡기가 멈췄다고 생각을 해봐. 영양분이 아무리 많고 뭐 배설이 잘 된다고 해도 호흡이 안 되면 그쵸. 당장 죽겠지, 그렇죠? 마찬가지야. 배설이 안 돼도 마찬가지야. 배설을 못해. 쌓여요. 계속 노폐물이 쌓여 우리 몸 안에. 그러면 이것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돼. 유기적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건데, 요거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어때요? 못해요. 공명고 때문에 못해요. 뭔가 유기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공명고 이런 거야. 때문에요. 지난번에 그 남아공전을 봤더니 내 선생님이 되게 이상한 장면을 봤는데, 이강인만 공을 잡으면 애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 그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 공명고 원래 전술이 있었겠지. 축구는 전술을 연습해서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인 건데, 이강인이 공을 잡아서 패스를 해주면 그때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계속 그 패턴으로 오니까 남아공 애들이 파악을 해버린 거야. 이강인이 잡으면 2명, 3명이 붙어서 막아버려. 이강인으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를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전술이 통하지가 않아.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왜 손흥민을 선발로 내보내지 않았는가. 왜 그럼 이강인이 봐봐. 후반전에 다 지치고 나서 손흥민을 내냐고요. 어떤 지금 이제 우리랑 같은 조에 있던 선수들, 뭐 체코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멕시코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을 겁내하지 않는 선수가 있을까?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둘이 나왔어. 그러면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둘 다 막아줘야 돼. 그러면 인원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다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겠지. 근데 손흥민 안 나오고 이강인만 나왔어. 야, 내가 봐도 쟤부터 시작하겠네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 바보가 아닌 이상해.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은 상대편이 바보라고 생각했나 봐. 그니까 그거 이강인이 딱 나가. 그러면 이강인만 막으면 공격의 루트가 끊기잖아. 그러면 어때? 유기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겠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기관기 하나가 멈춰버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겠지. 그러면 공격도 안 돼. 근데 한 골을 먹었잖아. 한 골을 먹은 다음에 김민재를 빼길래, 수비의 핵심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나 보다라고 내가 기대를 했는데 다른 수비수를 집어넣네. 제일 잘하는 수비수를 빼고 다른 수비수를 집어넣어. 뭐지? 좀 경기할 생각이 없는 건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 그 해설위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뭐 하나가 망가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는데 거의 탈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지금 있어. 4등 경기 끝나고서 어떤 분석이 나왔냐면 9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이 중에서 3가지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한 5가지가 캔슬이 났어. 그래서 하나만 됐어. 3경기, 4경기에서 2가지 경우가 맞아야 되는데 이러기가 쉽지가 오늘 않아. 그래서 오늘 두 경기 다 없어졌어? 그렇죠. 그럼 우리 탈락이야. 32강 못 가는 거야. 남아공하고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였거든. 근데 32강 못 가. 그리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냥 점수 1대 0으로 지든 2대 0으로 지든 똑같은데 차라리 수비수를 다 공격수를 바꿔가지고 해서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 누가? 최고 머리 위에 있는 신경계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계를 선생님이 지우긴 했지만 신경계가 망가지면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생각을 못하는 이상한 거야. 거 같아요. 아니야. 많이 이상해.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이런 세포가 호흡을 하고 기관계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기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돼.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소화계에서는 음식물을 먹고 대변을 싸고 영양소를 누구한테 줘? 순환계한테 줘. 호흡계에서는
산소를 주고 순환계에 주고 이산화탄소를 이거 흡수해요. 왔어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그럼 상담은 있다. 언제까지예요, 선생님? 5시간째. 좋은데? 그렇지. 한 그렇죠. 1시간 정도. 뭐 내용은 다 일곱 끝났어. 시간 내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큰 상관은 없고 5시 반까지 한다고요? 숙제는 끝까지. 나머지 다 풀어오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거 점검을 하도록 할 거니까 다음 주에도 교재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 다음 수업 있어요? 주부터는 시스템이 좀 바뀌죠. 너희 다른 걸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마지막 요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안내를 따로 해두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 끝 아니에요? 수업?